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병세가 위중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 여사 측은 위독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사가 입원한 병원엔 어제 별세한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도 차려져 있는데 여야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레 도쿄에선 한일 외교당국자 간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거란 관측입니다. 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가 오늘 아침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앞서 구속된 SK그룹 3세 최모 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과거 5년 동안 70차례 가까이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을 저지르기 약 3년 전부터는 진료를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학창시절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해 싸웠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진술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닷새 만에 희생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황모 씨의 발인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와 호텔 등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14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 현재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이제 다음 주면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입니다. 그 사이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도 두 차례나 만나는 등 4.27은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는 멈춰섰고 또 협상 담당자 간에는 지금도 날선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으며 또 과연 막힌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먼저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한 CNN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현재의 행동 방침에 있어 중요한 사항과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서로 입장이 같다는 것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을 매개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특별 인도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반면 북미 양측이 큰 틀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은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풀이도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를 다녀간 걸로 알려지면서 유력한 회담 장소로 거론이 됩니다. 한편 북한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 볼턴 보좌관도 비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을 갈라놓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를 찾아 내부 시설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24일쯤 열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8년 만에 열리는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에 필요한 우분 확보와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러시아가 회담 이후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 전엔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제난을 일부 덜어줄 대북 지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에 갈라놓기 전략을 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협상 라인에서 빼라고 요구했고 볼턴 보좌관에는 멍청해 보인다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CNN은 두 사람이 북한이 생각하는 합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들에게서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의 톱다운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는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이런 북미 간의 기류 속에서 결국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대북 메시지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밝힌 내용 바탕으로 이 메시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온 그 메시지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동행했던 정부 당국자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현재 그 교착 국면을 타개해 나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그 큰 틀에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이 메시지에 반영이 됐을 거란 건데요. 앞서 CNN이 차기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만한 긍정적인 내용이 이 메시지에 담겼다고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다음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전하게 될 거다. 또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거는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네, 청와대는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메시지가 남북 정상 간 직접 만남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간 소통에도 다소 소극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판문점 회담 1주년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로선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상반기 안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마주 앉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도 보도해 드렸듯이 지금 북한 쪽에서는 미국의 협상팀을 계속 비난하고 있고 누구를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뺄 수 없다. 협상팀 교체는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어떻게 다시 대화의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연일 비난하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개인적 관계는 좋다라고 강조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다라는 신호를 미국에 계속 보내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김 위원장에게 잘 전달이 된다면 하노이 회담 이후 막혀있던 북미 대화가 다시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장 간의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고 있는 부분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이제 엿새 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전에 기대가 됐었던 뭐 남북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행사 같은 것은 열리기 힘든 상황인 거죠. 네, 현재로서는 우리 측 그 단독 기념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에 판문점 안에서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평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보다리 안에서 판문점 내 주요 장소에서 공연과 또 전시를 열 계획인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북측에 이 행사에 대해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한때 이희호 여사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사는 지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여사 측은 위독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한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한 달째 입원 중인 이희호 여사는 한때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중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97살의 고령인 만큼 요양을 하는 차원이라며 현재는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병문안을 다녀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위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의원의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고인이 당했던 순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세대가 겪었던 야만의 시대를 다시 돌아본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가라고 적었습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뒤 파킨슨병 등 후유증을 앓아온 고인의 삶을 추모한 겁니다. 동교동계뿐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도 일제히 조문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카자흐스탄에서 개봉우, 황운정 두 외국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합니다.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로 봉환돼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세 번째 순방지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마자 고려인 동포들부터 만났습니다. 개봉우, 황운정 지사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봉우, 황운정 지사 네 분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마침내 애국지사들을 고국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애국지사는 중국과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공항에서 개봉우 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합니다. 대통령이 독립지사 유해 봉환식을 주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Наша семья очень гордится тем фактом, что наконец-то сбывается мечта нашего прадедушки Гебону. 정부는 두 애국지사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봉환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카자흐스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적절했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을 일본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수입 금지를 철폐해달라고 우리 측에 또 요청할 방침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재차 요청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할 거라는 겁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급위원회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가 1심을 깨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거듭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が国の主張が認められなかっ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심지어 패소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수입 규제 전면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달 말 WTO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이번 결정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라며 항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일본의 주장이 한국과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나서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좋지 않고 한국과의 외교존도 패한 입장이라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그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아베 총리는 양복 차림으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습니다. 5년 전엔 방호복을 껴입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주먹밥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아랍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일 후쿠시마 쌀을 먹고 물도 마신다고 말했다는 보도입니다. 일본인도 안 먹는데 해외에서 팔리겠느냐, 정말 매일 먹느냐, 말뿐인 거 아니냐는 일본 누리꾼들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아베 총리의 홍보전에도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남아있는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은 장차관급 인사가 낙마한 데 이어 WTO 외교전까지 패배하며 잇따라 점수를 잃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자민당 수산외교합동회의에선 외교 패배이며 정부 책임이 무겁다는 질책이 쏟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오사카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을 두고 아베 정권의 불편한 심기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최재훈입니다. 재벌계와 연예계 같은 특권층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머물던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귀국해서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이미 구속된 SK그룹 오너 3세인 최모 씨와 함께 대마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또 다른 혐의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해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마약 알선책 이모 씨와 함께 3차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외 유학 생활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할 당시 다른 여성도 함께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 씨는 앞서 검찰에 송치돼 SK그룹 오너 3세인 최모 씨와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알선책 이 씨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신축 사옥 업무 때문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고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팔남인 정몽일 현대 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입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추가 대마 투약과 공범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박유천 씨는 조만간 자신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황하나 씨와 한자리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박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 결과도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박유천 씨.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 그러자 경찰은 이번 주 중에 박 씨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초 박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면 황 씨와 대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대질 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 씨는 올해 초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 씨가 누군가에게 자동 입출금기로 돈을 보낸 뒤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챙기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 몸에서 주사바늘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황 씨 부탁을 받고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라며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바늘 자국에 대해선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선 음성으로 판단받았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박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 결과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70차례 가까이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을 저지르기 약 3년 전부턴 아예 진료를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경찰에선 본인이 평소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희생자 중 한 명의 발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안인득이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건 2010년입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졌을 때입니다. 안인득은 앞서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불만이 가중돼 피해 망상 증상이 심화한 걸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안인득은 이후 2016년 7월까지 60여 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 전 2년 9개월간은 진료를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과거 진료 의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3천 건에 이르는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5명 중 1명인 황 모 씨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발인을 잠시 미루고 진주시 등 관계기관과 절차와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잇따라 식당 2곳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던 두 식당을 뒤로 앞으로 가면서 들이받은 건데요. 3명이 다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전진하며 버스 노선 안내판을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던 양쪽 식당 모두 내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후진을 하면서 여기를 닫고 직진으로 해가지고 대각선 중앙선 넘어가지 식당을 그렇게 차주분이 했어야 좀 드셨는데 차량이 식당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식탁이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 주방까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10시 10분쯤 휴일 장사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72살 전모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 때문인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선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 멤버들이 탄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매니저가 숨지고 멤버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차량 앞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 안에서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자, 머리 조심하고.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여의도 부근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 멤버들이 탄 승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매니저 손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차에 타고 있던 멤버 4명과 소속사 관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엔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 2척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선장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대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3%로 측정돼 해경이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충남 태안군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레저 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이모 씨 등 3명을 구조하고 해당 보트를 인근 폭우로 예인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애견 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직원들이 못 본 사이 밖으로 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 주인이 사체라도 찾아달라고 했지만 이미 수습돼서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뒤였습니다. 호텔 측은 다른 개로 바꿔주거나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를 믿고 맡긴 견주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흰색 개 한 마리가 건물 출입문 쪽을 서성입니다. 안쪽 철창을 비집고 들어가더니 곧장 도로로 이어지는 문도 통과해 달리는 차들 사이를 오갑니다. 땅굴이 주인 이광식 씨는 한 살 난 반려견 땅굴이를 애견 호텔에 맡긴 지 사흘째 되던 날 개가 없어져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인근 상인들을 통해 수소문했고 결국 땅굴이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이제 죽었는 거를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더라고요. 로드킬 담당하시는 분이 수거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다 하더라고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신고해 사고 수습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애견 호텔 관계자는 다른 개로 바꿔주거나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보상 대신 반려견 사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지만 호텔 측이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담당자 연락처까지 전달했는데 제대로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키우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애정을 많이 쏟았죠. 저희들도 이제 개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접종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애기처럼. 애견 호텔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견주의 요청대로 땅굴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사실상 더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얼마 전 퇴사한 한 대학교 직원이 학교 서류를 가지고 컴퓨터 수십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사들인 뒤 중고업체에 되팔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좀 더 들여다봤더니 수법이 아주 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1인 2역을 하고 또 학교 도장도 가짜로 만들어 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납품계약서 아래쪽에 카이스트 산하연구센터 소장 이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카이스트 전 행정직원 김모 씨가 만든 가짜 도장입니다. 진짜와 모양이 다르지만 무심코 봤을 땐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 도장으로 계약서를 꾸며 올해 초 컴퓨터 판매업체 24곳에서 컴퓨터 수백 대를 사들였습니다. 대학 측이 컴퓨터를 대량 구매한 것처럼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고선 28억 원가량을 떼먹었습니다. 컴퓨터는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되팔았습니다. 김 씨는 이미 지난해 말 카이스트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해 업체들을 대학 안으로 불러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항상 열어줘가지고 신분증 항상 소지하고 있었고. 사기 수법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김 씨는 돈이 안 들어와 불안해하는 업체들에게 상급자가 연락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장님께는 한번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네, 문자 주셔가지고. 문자 주셨죠. 지금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이후 행정실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 곧 입금될 거라며 업체를 안심시킵니다. 이게 조금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죠, 더? 6시 전후로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실장은 이미 2년 전에 퇴임했습니다. 그 업체들이랑 실장님께서 통화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문자를 남기거나 죄송하다고 결제가 늦어진다 이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제 2017년 2월 달에 퇴직을 했어요. 김 씨가 행정실장인 척 1인 2역을 했던 겁니다. 밖에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전화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전화. 독촉이 심해지자 김 씨는 컴퓨터 대금 중 7천만 원가량을 대학 측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대학 측이 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노린 겁니다. 컴퓨터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건이 많은데. 종합감사할 때는 자세히 좀 보겠죠. 대전지검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와 호텔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현재까지 14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도중 폭발이 일어난 데다 호텔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 피해가 큰데요. 사망자 중엔 외국인도 여러 포함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교회 지붕이 날아가 철제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벽면은 파편이 튀면서 여기저기 부서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둘러 부상자들과 시신을 옮기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있는 교회와 호텔 등 4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수백 명에 이릅니다. 신도들이 몰리는 부활절 예배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호텔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스리랑카의 한국 대사관은 지금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최소 2건은 자살폭탄 테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대부분 불교를 믿으며 가톨릭 신자는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부활절에 폭발이 일어나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한 테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폭발의 배후라고 주장하는 단체나 폭발 원인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가뜩이나 업계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고장 소식까지 이어지자 불안해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요.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국적항공사 비행기 400대를 모두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착륙 중 타이어가 손상된 아시아나항공기, 이륙 후 엔진에 이상이 생겨 회항한 대한항공기.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1, 2위 항공업체에서 이달 10일과 11일 연달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객의 불안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9개 항공사의 항공기 400대 전부를 안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앞서 항공사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정부가 고장이 많은 부분을 직접 살펴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항공사별로 고장이 많았던 상위 10% 항공기와 운행한 지 20년이 넘은 비행기는 장거리와 심야 운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항 중 문제가 생겨 최근 3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기장은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통과해야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탑승률이 낮아 비행기를 띄우면 손해를 보는 노선이 정리 대상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탑승률이 평균 84.8%인데 러시아 사할린과 중국 옌청 노선 등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용객이 예약한 노선이 취소되면 환불을 하거나 항공권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요즘 러시아에선 마을에 북극곰이 출몰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비쩍 마른 북극곰 한 마리가 살던 곳에서 700km나 떨어진 마을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모두 온난화로 먹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북극곰 관광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입장이라 결국 북극곰이 살 곳은 더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틸리치키 마을입니다. 북극곰이 무태에 오릅니다. 몸을 흔들어 물을 털어냅니다. 마을 사람이 북극곰에 다가갑니다. 생선을 곰에게 던져줍니다. 북극곰은 처음엔 먹지 않습니다. 곧이어 배가 고팠는지 생선에 달려듭니다. 러시아 당국은 북극곰이 700km 떨어진 추코트카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다 얼음을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온난화로 물개 등의 먹이가 줄어 북극곰이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북극곰이 걸어옵니다. 관광객들이 반가워합니다. AP통신은 러시아가 북극곰 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지역처럼 러시아도 북극곰 관광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보호 단체들은 관광 개발이 북극곰의 서식지를 줄여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으로 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0시간 가까이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오늘 새벽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활주로에 진입한 뒤 엔진 결함이 발견돼 회항했습니다. 200명 넘는 승객들은 오늘 저녁에나 대체 항공기를 타고 내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여선이 러시아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납니다. 러시아와 협상한 끝에 올해 오징어 조업의 한도량이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겁니다. 최근 금징어라고까지 불리는 오징어 가격이 떨어지게 될지도 관심인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다 셔틀콕에 맞아 눈을 다쳤다면 상대방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 전 배드민턴 경기 도중 상대가 강하게 때린 셔틀콕에 눈을 맞아 수술을 받은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법원은 상대 선수가 A씨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모두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텐트 2면 이상은 반드시 열어두고 저녁 7시가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텐트 설치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강공원에 텐트를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뭔가 상당한 경고 같은데 누가 말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였었죠. 이제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더는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대규모 첫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제목이 문재인 스탑 규탄 대회입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S자를 가리고 있어서 문재인 탑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스탑 규탄 대회이고요. 지금 당 추산으로는 2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행사가 급하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힘이다. 라면서 지금 당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뭔가 분명히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진 장면이 찍히긴 했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었지만 황 대표는 뭐 이렇게 은유법을 사용하거나 비유를 사용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장외 집회여서 그랬는지 상당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외 집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긴 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은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예, 저희가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또 지난달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여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황 대표도 좀 가세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구시대적인 색깔론에 사로잡혀 있다. 과연 정당,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상당히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황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래 들어서 한국당의 우경화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안팎의 우려와 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을 황교안 대표가 막기는커녕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인 셈입니다. 예. 자, 황 대표 체제 이후에 보면은 뭐 탄핵 부정 세력, 뭐 5.18 역사 왜곡 세력,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세월호 막말 세력까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속 뭐 단절하기보다는 계속 같이 가는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거는 어렵고 더디지만 그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쉽고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자,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는 뭐 친박 꼬리표를 떼려고 했었고 또 전당대회 당시에 탄핵 정당성에 대해서 세모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좀 확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장외 집회를 기회로 해서 상당히 친박, 태극기 세력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자, 저도 속았고 우리 당도 속았고 우리 국민들도 속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계 친이계한테 공천을 줄줄이 낙천을 하면서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상당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오마주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자, 이런 선택이 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내년 총선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옆에 두고 읽고 싶다. 예, 무엇을 옆에 두고 읽고 싶은 겁니까? 뭐 책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가 됐었죠, 며칠 전에. 그런데 서점에서도 이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를 확인해 봤더니 보신 것처럼 1등, 2등, 3등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보고서죠. 뮬러 특검 보고서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 보고서는 미국 법무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무료로 아무 때나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돈 주고 대략 한 $10 안팎의 돈을 주고 팔고 있는데 실제로 또 이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 다른 출판사에서 같은 내용 가지고 출판을 한 건데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군요. 자, 최근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뮬러 특검이 임명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자, 그런 내용들,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이 보고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를 수도 있는 수사 결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층들이 이 책을 사서 옆에다 놓고 밑줄을 그으면서 막 읽으려고 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어떤 정부 문건들이 문서화돼서 책자로 나왔을 경우에는 뭐 그동안 없었던 무게감이 생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과거에도 유명한 그런 그 위원회들이 많았습니다. 자, 워런 보고서라는 거 유명하죠.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대한 그 검사를 했던 보고서입니다. 예. 이거와 또 클린턴 대통령의 르인스키 스캔들 유명하죠. 스타 보고서, 스타 특검의 보고서입니다. 또 9.11 보고서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책자로 출판이 됐고 또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2017년 3월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읽었던 탄핵 선고 결정문 원문을 그냥 그대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7,000원. 돈 주고 팝니다. 이것도 역시 들어가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예. 이렇게 파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게임 오버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다 끝났다. 본인에 대한 논란이 다 끝났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국민적인 관심,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보면은 과연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였던 일요일이었죠. 내일은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인데요. 일교차가 클 전망이라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드넓은 들판이 초록 물결로 넘실댑니다. 청보리밭 사이길을 걷는 나들이객은 온몸으로 봄을 만끽합니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에 반팔 차림도 자주 눈에 띕니다. 구름이 많고 흐렸지만 도심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24도, 서울은 2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25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6도, 대구는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영남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